프로젝트 1260 오늘은 1168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의 보수적인 어떤 쪽 입장이랄까,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엘리자베스 이카나미 같은 분은 조금 이렇게 그런 쪽 입장에서 이제 말을 했는데, 그걸 앞에 몇 가지 제가 포린 어페어스를 읽어보면서 맷 파틴저 또 마이크 갤러그라는 분의 이름이 자꾸 언급이 돼가지고, 야, 이분들의 생각을 알아야 지금 그 미국의 의회나 백악관이나 거기서 미국 수뇌부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를 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맷 파틴저, 마이크 갤러거, 이분이 이제 그 쓰신 글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런데 요 맷 파틴저라는 분은 이분이 이제 맷 파틴저, 그리고 이분이 마이크 갤러거. 이분은 마이크 갤러거 이분께서는 그 하원 의원으로 레프리제너티브 의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출마를 안 한다는 그런 글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하원인데, 여기 맷 파틴저 이분은 맨 뒤에 가면은 여기 경력이 보이기 때문에 이 경력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US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에서 지금이 이제 제이크 슬리반이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 바이든의 보좌관인데, 이건 데퓨티 하면 부 국가안보 보좌관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했고,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시니어 디렉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 국가 안보에 대한 그런 일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맷 파틴저 이분은 그 국가 안보 보좌관으로 아주 뛰어난, 이 사진에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이것보다 한 10년 전이나 그 이상 사진 보면은 총기 있는 눈빛을 가졌는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한 1년, 2년 전 사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은 맷 파틴저 이분의 또 생각을, 이분만 쓴 글을 한번 있나 해서 보니까 요 포린 어페어즈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다음에 제가 여기 맷 파틴저하고 데인이라는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한 것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에 지금 많은 그 분석가들이, 유튜브 분석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내부에서 이렇게 집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주제가 뭐냐면은 중국을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냐. 이게 제어가 가능하냐. 협상하자. 안 된다. 옛날에 소련 다루듯이 한방 먹여야 된다. 이런 강경파. 그래서 비둘기파와 매파가 미국 내 이렇게 수뇌부에서 다투는 것이 아닌가. 여기 포린 어페어스에서도 요거를 계속 읽어가니까 그런 흐름이 이제 뚜렷하게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조금 흐름을 아시면은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강경파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매에 매스운 그런 눈을 가지고 한번 쭉 뭐 세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흐름을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뭐 유튜브나 요즘엔 또 뭐 인공지능으로 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연도나 뭐 그런 세세한 거는 직접 한번 궁금할 때 한번 위키피디아를 찾아보시든지 하면은 지금 미국의 흐름을 그 한반도가 알아야만이 한반도의 앞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선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몇 년간은 굉장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두 큰 힘이 서로 대등한 관계를 이루기가 천년에 한 번 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요하구나.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의 평범한 삶, 저처럼 이렇게 미국에 와서 한반도를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한두 달 전부터 이렇게 조금 방향성이 잡히기 지금 시작해가지고 고구마 줄기를 지금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좀 저도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두 큰 세력이 부딪히면서 한 세력 안에서 지금 내분이 집안 싸움이 일어났다. 근데 이 집안 싸움의 그 진위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앞에 말씀드린 맷 바틴저라는 분이 그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생각을 우리는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No substitute for victory라고 합니다. 이거는 substitute라는 것은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데 No substitute. 지금 그 대신할 게 없다. 뭐를 대신할 게 없냐? For victory. 승리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부제도 보면은 이 미국의 중국을 향한 이렇게 컴피티션, 승리는 must be won. 이겨야만 된다. 협상이라는 것이 없다. Not managed. 이렇게 협상하면 관리를 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겨야만 된다. 이 제목만 봐도 나머지 내용은 뭐 안 봐도 될 거예요. 그 정도만 하면은. 근데 이제 구체적인 그 전략을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입장에서 지금 미국의 내부에서 집안 싸움을 하는데 그 생각에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 부딪히는지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지난 2023년 캘리포니아에서 시진핑 형님이랑 바이든 형님 정상회담 할 때에 그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두 파워가 이렇게 앉아서 테이블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지금 과연 어느 정도의 서로의 이렇게 힘이 축적이 돼 있고 어느 정도의 양쪽의 긴장이 조성이 돼 있고 또 협상은 정말 가능한가 아니면은 맷 파틴저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승리밖에 해답이 없는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심도 깊게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한반도의 운명이 아닌가. 핵미사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부터 먼저 분석을 하고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것이 외교 전략으로서 국민들의 여러 동의를 얻게 될 때야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진상을 파악하게 될 때야 한반도의 운명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디터런시라 하면 이제 억제를 말하는데 한 국가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또 중동 국가 이런 나라들이 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 아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을 미국의 동맹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이제 주장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이 글이 쓰여진 것은 퍼블리시드 해가지고 4월 10일 2024년 올해 4월에 쓰여졌습니다. 바이든이 대선 후보에서 밀려나기 전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올해 4월에 이 글이 쓰여졌다. 그러면은 그 전에 글을 준비해 가지고 이 맷 파틴즈라는 분하고 마이크 갤러거 이분이 그 전에 글을 준비해서 쓴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쭉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도 이렇게 계속 그 언급이 되지만 미국의 경우에 그 성공적인 예로서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은 레이건 시대 80년대 레이건 시대가 구소련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압박하고 강경하게 밀어붙일 때에 그 소련이 손을 들고 1991년 12월 달에 고르바초프가 항복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직 그런 70년대 이제 데탕트 시대라 그러는데 데탕트 시대로 가서 데탕트는 화해를 이제 프랑스 말 화해를 의미하니까 화해나 협상 같은 거 하지 말고 80년대 레이건식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그 흐름을 대충 그 보시면은 이제 루즈벨트가 3선을 하면서 그 전쟁 시기를 지나오면서 미국 대통령 중에서 3선을 한 대통령이 루즈벨트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1945년도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루즈벨트는 돌아가시고 트루만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원자폭탄 2방을 일본에 터뜨리고, 그 다음에 군인 출신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된 사람이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인데,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에 대통령을 시작해서 1963년 11월 22일 날 암살을 당하게 되게 되는데,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제가 태어난 해가 됩니다. 1964년도에. 농담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존 F 케네디가 1963년에 암살을 당한 이후에 그 존슨 부통령이었는데, 부통령인 존슨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미국이 그 다음에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게 되는데 1969년부터. 근데 닉슨이 하고 나서 70년대 73년도에 유류 파동도 이렇게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걸리는 게 뭐냐면은 달러 돈이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달러를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데 금하고 연동을 시켜 놓으니까 이 달러를 계속 발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 때 1971년 8월 15일 날 우리가 달러를 독립시키자. 우리가 알고 있는 8월 15일은 광복절인데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하는 게 8.15인데 미국은 1971년도에 8.15를 이미 8.15를 했는데 어디에서 독립을 했느냐? 금으로부터. 금 얼마에 이제 달러 딱 그 1달러 뭐 딱 금 얼마다. 그래서 달러 가져가면 바로 금값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달러가 귀한 시대가 71년 그 이전 시대부터였는데 1944년 브레튼 우드 협정이 이제 그 케인즈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생긴 이후에 71년까지는 그렇게 금하고 연동이 돼 있다가 1971년 8월 15일 날 이제 금하고 고리를 끊고 무제한적으로 달러를 찍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것이 달러를 계속 찍다 보니까 이제 1980년대 레이건이 나오면서 러시아를 밀어붙여 가지고 러시아를 항복을 받아냈지만, 그렇지만 그때부터 이제 앞에 엘리자베스 이카노미의 그 생각을 잃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타락을 미국이 그때부터 조금 하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한국에 군에 있을 때 86년도에 들어가서 88년도 올림픽 할 때 그때 하는 해에 나왔기 때문에 군에 있을 때 이제 하사관 학교에 있을 때 87년도에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6.29 뭐 항복 선언한다 그래가지고 군인들 충정 훈련하느라고 아주 그냥 힘들게 보낸 시기였는데, 미국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큰 힘을 이렇게 쓴 것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뭐 힘을 잘 썼다고 볼 수 있겠지만 레이건 때 해서,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좀 여러 나라들 동맹과 협력국의 관계라든지 거기에서 조금 문제들이 누적이 되어서 나이 놓는 이후에 또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으면서 이렇게 엄청난 또 달러를 찍게 되면서 달러의 힘이 약해지면서 지금에 이르렀지 않는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2020년도 팬데믹을 통해서 이것이 큰 변화를 갖게 됐는데, 그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더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보게 되면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야말로
어떤 분은 이제 표현을 신이 내린 선물이다. 중국에게 엄청난 선물을 줬는데 그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하는 분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나다가 그 다음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또 중동 사태도 끝모를 그러한 위기를 맞게 되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이렇게 쭉 하나의 이제 개관하게 되면은 그 개관 속에서 이 보수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그 시대는 아주 이제 레이건 시대를 강조하는 걸 보면은 이분이 맷 파틴저 이분이 강조하는 시대가 80년대 레이건 시대를 이상적인 시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렇게 주장은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제가 그냥 아는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미국의 국력이라든지 동맹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를 감안하게 될 때야 레이건 때에 그런 밀어붙이는 그러한 식의 그것이 가능할지 안 할지 미국은 지금 중요한 그런 고비를 올해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은 미국은 매니저를 하지 말고 중국과 컴피티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베이징이 원하는 것은 이 서구를 디스인테그레이터 서구를 해체를 시키기를 원하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서구를 완전히 해체시켜 가지고 전체 모든 나라들 중국 밑으로 하겠다는 그거는 하여튼 뭐 이렇게 어떤 부분을 보면 굉장히 조금 이분이 중국에서 안 살아봐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까 모습을 보셨지만 그런 걸 보시면은 저도 뭐 중국에는 안 살아봤지만 한국에는 30년 살아봤기 때문에 중국하고 비슷한 그 문화들이 동양적인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머릿속에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생각하지 미국에 30년 살았다 해가지고 미국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하여튼 이분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중국하고 굉장히 많이 각이 져 있고 대립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미국이 꺾이거나 중국이 꺾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양자 택일 쪽의 그런 어떤 사고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확장주의적인 독재, 딕테이터십 이것이 이제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도 지금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위쪽에 있는 베네수엘라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2020년 이후에 뭐 핵무기도 뉴클리어 아슨을 하면은 무기를 말하게 되는데 뉴클리어 아슨을 하니까 핵무기를 이렇게 지금 핵무기를 따블로 만들고 있다. 중국 동쪽에는 원자력 발전소도 지금 엄청나게 짓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뭐 핵 재처리를 해가지고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맷 파틴저 분께서는 마이크 갤러그도 있지만 제가 맷 파틴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분 맷 파틴저를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맷 파틴저 이분께서는 앞으로 그래서 이제 큰 미국과 중국 간에 큰 마찰이 요구가 될 것이다. 한 번 그러니까 붙어야 된다. 이런 그런 얘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그 바운더리 경계선을 베이징과 그 하수인들이 이렇게 바이올레이팅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을 경계선을 다시 세워야 된다. 뭐 지정학적인 경계선도 되겠지만 이제 인터넷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부분 기술 분야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문제로부터 여러 가지를 이분이 공부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완전히 미국적인 그런 서구적인 시각에서 하고 중국에도 좀 몇 년간 살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It means 해가지고 it means
이것은 중국이 서구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이렇게 뭐 의미한다. 국방을 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뭐 의미한다. 이런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맷 파틴저 이분의 진단은 이미 이제 콜드워, 이미 이 냉전이 이미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지도자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 같은 게 틱톡 같은 얘기를 하면서 저도 스쿨버스 운전을 하면서 하도 틱톡 하길래 한 번 이제 그 스마트폰에다가 틱톡을 설치해 보니까 한 번 보면 또 계속 나오고 짧은 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 없앴는데 프로그램 앱에서 이제 삭제를 했는데 그렇지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파고드는 그런 전략들 틱톡이라든지 이외에도 이제 뭐 동영상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걸 인터넷을 제가 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돼 접하게 돼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중국의 그러한 인터넷 들어온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숙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는 여기 이제 단어도 보시면은 뉴 콜드워, 새로운 냉전, 그리고 뭐 토탈리테리언리즘 이렇게 전체주의적인 어떤 통치, 제노사이더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데탕트가 이제 디스크레디티드 데탕트 팔러시 서로 화해하는 것이 이제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1970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에 대해서 데탕트를 취하는 그것이 해답이 아니고 1980년도 레이건 행정부에서 취하던 그런 이제 소비에트 정부를 압박해가면서 경제적으로 압박해가는 그런 정책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쓰는 기간이 올해 4월 2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때 이제 바이든의 뉴 베이스라인 해가지고 이 바이든에 대한 것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2, 3로 첫 번째 바이든은 이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가 부과했던 그 관세에 대한 그것은 이제 계속 지속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안보에 대해서 내셔널 시큐리티 위협이 되는 것은 그 컴퍼니에 대한 투자는 이렇게 금지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지난 2022년 10월 달에 바이든이 하이엔드 세미컨덕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주 이제 뭐 지금 뭐 나노가 뭐 3나노에서 뭐 1나노까지 이렇게 삼성이나 TSMC나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그런 고도의 하이엔드 세미컨덕터 이런 것을 수출하는 것은 이제 못하게 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내용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텍스, 세금에 관한 문제, 그리고 기업 투자에 관한 기업을 어떻게 국가 안보 해가 있을 때는 안 된다. 그리고 2022년 10월 달에는 반도체에 대한 규제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가 전략을 얘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가 따라오게 되는데 쿼드랑 오크스 이 두 가지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쿼드라는 것은 네 개를 말하니까 네 개의 나라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이 네 개의 나라를 엮어가겠다. 그리고 오크스는 AU는 오스트레일리아 중간에 이제 UK 하면 중국 유나이티드 킹덤이니까 그리고 US 미국하고 세 나라인데 이 오크스와 쿼드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 지금 대중국에 대한 어떤 것을 해나가는 전략 국가적인 이제 전략을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나라는 대한민국이 빠져 있고 여기에 둘 다 포함된 나라는 호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꼽살이 끼는 것이 삼각동맹, 삼국 정상이 이렇게 전에 바이든이랑 기시다, 윤석열 대통령 모여가지고 그 한반도의 비핵을 하는 그런 문제,
이제 사인을 한 그 내용이 바로 미국, 일본, 한국, 한미일 세 나라의 정상 회담, 그것이 이제 쿼드와 오커스에 꼽사리 껴가지고 이분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가 전략을 얘기할 때 이번에 제이크 설리반이 왕이 부장을 만나서도 이제 얘기를 한 그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중국이 러시아를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문제하고 남중국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했는데 여기서도 이 맷 파틴저 이분도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불만을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이 정도를 이렇게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2022년 2월 24일 그런데 3주가 안 돼가지고 러시아에 이제 푸틴이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그때 여기 보면은 사인을 했는데 no limits에 사인을 했다. Security Pact with C in Beijing. 또 무제한적으로 제한 없이 뭔가를 이제 지원해 준다는데 사인을 했다는데 나중에 뭐 사인했다는 그 문서는 아직까지 공개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문서가 아마 이제 이렇게 뭐 정보가 있으니까 CIA나 뭐 그런 정보 요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것을 바이든이 레드라인을 했다. 워닝을 이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 물자를 러시아에 지원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 네모 박스에 보면은 만약에 중국이 이 물자를 지원하게 된다면은 모스크바에다가 그러면은 뭐 제재를 가할 것이다. 생션이라고 제재를 가할 것이라 했는데 러시아를 미국의 달러 시스템인 스위프트에서 제재를 가해도 거기 벗어나가지고 다 보면은 이제 인민 위안화로 런민비 인민폐로 위안화로 다 결제를 하기 때문에 달러 없어도 우리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참 문제가 또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가 포함됐는지 반도체 중국에서 이제 러시아로 건너가는 그 머티리얼 스포터 이게 뭐 반도체 그리고 비무장 드론 그리고 화약 뭐 여러 가지 이제 무기들 돈도 물론 이제 하면서 이것이 러시아에서는 이제 기름이 많으니까 러시아 오일을 중국이 받으면서 그것으로서 대신 오일하고 뭐 물건하고 이렇게 바꾸는 바터 시스템으로 하는 건지 그러면서 맷 파틴저 이분은 베이징이 이란하고 노스코리아하고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워싱턴이 해야 될 일은 여기 이제 러시아에 저항을 하고 이란은 어피징하고 달래야 된다. 이란은 달래고 노스코리아는 컨테이닝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계속 추적을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시진핑이 되고 나서 시진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그 스탈린을 이렇게 물려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진핑은 이제 보통 일반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어떤 마크시스트적인 그런 것도 있고 뭐 젊을 때는 이제 등려군 같은 그런 게 테이프이 달 정도로 이제 그런 쪽에 노래를 이제 동양적인 정서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식에 있어서 막스주의도 보면은 이제 거기에 휴머니즘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야지 이걸 딱 서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조금 전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마 패틴저 이분은 가장 중요한 그 이 세상의 변화가 시진핑이 케이아스 혼돈을 가져왔다. 혼돈을 가져왔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아마 이제 서구의 합리적인 그게 아닌 어떤 그 혼돈 뭐 그거를 포함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혼돈에 대해서 시진핑이 말했다. 2023년 3월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지금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100년 동안 보지 못한 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언급하면서
시대와 이제 트렌드는 우리 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1일 날 중국의 그 스파이 발론 풍선이 이렇게 대서양에 날아가는 거를 쏴서 이렇게 미국이 쏴서 떨어뜨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때 바이든이 그것을 이제 대서양에서 떨어뜨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에 이제 국무장관이었던 안소니 블링컨 분께서 베이징에 가려고 계획을 했던 걸 취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선은 이제 요게 파괴되는 모습에 하나 포린 어페어즈에서 싣고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면은 이게 사우스캐롤라이나 쪽에 이제 서프사이드 비치라고 있는 모양인데 지난해 2월 달에 이러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과 대립한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풍선 스파이 발론과 함께 언급하는 것이 맷 파틴저 이분께서 2023년 지난해 6월 달에 큐바에서 이제 일어났던 거기에 이제 뭐 군사 기지화하려는 그런 문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도 뉴스를 들으니까 올해 이제 몇 달 전에 러시아의 군함이 쿠바에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은 그런 내용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 19 2020년 3월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비드 19이 사고로 중국의 실험실에서부터 나왔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2,7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도 이 통계는 많이 죽었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걸 2,700만 명이 죽었다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전쟁을 통해서 죽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맷 파틴저 이분께서는 이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 큰 어떤 전환점이 아닌가, 코비드 19이 그렇게 물론 사람이 2,700만 명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평가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cry out 지금 막 외치고 있다. 미국이한테 막 도와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때 코비드 19 할 때도 이걸 만드는 거 보면은 인도에서 엄청나게 해서 만들어 오고 지금 뭐 제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은 제조업이 잘 안 되니까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지난해 봄에부터 바이든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이 글이 이제 4월 20일이니까 봄부터 그때 당시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바이든이 대선 후보에서 아웃되기 그 이전에 중국에 대해서 자신이 볼 때는 어떤 80년대 레이건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고 플래트 글쎄 뭐 플래트라는 단어를 써주는데 하여튼 뭐 아첨을 한다든지 협상을 그런 식으로 갖다 뭐에 의해서 하면은 5개 내각 수준에서 이렇게 5월부터 아마 8월까지 많이 뭔가 중국과 뭔가를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아마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리고 안소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6월 달에 시진핑을 만나러 간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러 가가지고 미국의 국무장관은 거기 이제 옆에 앉아 있는 동안에 시진핑은 앞에서 헤드 테이블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국무장관은 멀뚱하게 앉아 있다 뭐 그런 한국적인 얘기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뭐 하냐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가서 되냐 뭐 그런 식의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런 그런 외교를 한다면은 그 베니핏은 어떤 걸 얻을 수 있느냐? 제가 1, 2, 3 표현을 했는데 군사적인 어떤 대화, 밀리터리 투 밀리터리 톡스 이거를 뭐 밀밀 토크라고 그렇게 줄여가지고 밀밀 토크라고 얘기하던데 그런 밀밀 토크가 있고
그리고 AI에 대한 어떤 책임적인 사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펜타닐에 대한 문제. 뭐 가끔 이제 유튜브에 보면 미국 펜실베니아 그 필라델피아 어떤 뭐 시골 가가지고 거기서 마약 해가지고 사람 흐느적흐느적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펜타닐 문제. 근데 아직 저도 다시 뭐 이렇게 나중에 통계가 나올지 모르지만 미국의 지도층이나 대학을 그게 이제 졸업한 거기에서는 펜타닐이나 마약 종류의 사용이 아주 낮은 것을 보고 아직은 미국이 갈 때가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도층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이제 지도층에서 지금 대립이 되지만, 이것이 만약에 서로 간의 합의와 정리가 돼가지고 집안 싸움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공격 앞으로 그럴 때 그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과정을 지금 과도기를 미국이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마스가 10월 7일 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제 메세이크 대량 학살하던 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 역사 속에서 계속 앞으로 언급이 되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한 날 2022년 2월 24일이랑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날 그 다음에 2023년 10월 7일 이 두 가지는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마스가 뭐 대량 학살을 했다 그러지만, 지금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1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더 많이 지금 이렇게 해서, 미국의 이제 뭐 시카고 대학 교수인 존 미어샤이머 교수나 그런 비판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오히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더 이렇게 죽인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의 뭐 오벌 오피스 연설 연설 얘기도 하면서 지금 결정이 뭐 앞으로 수십 년 동안에 몇십 년간 중요하다. 이게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미국의 이렇게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문제는 이렇게 장기적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 안에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처를 해가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도 장기적인 그러한 모드로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정권을 바뀔 수 있지만 그 정권을 바꾸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 유튜브를 좀 영화나 뭐 K 드라마도 많이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그 중에 가장 핵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 미국의 내분 그런 문제들은 좀 이렇게 생각나시면은 좀 인지를 하고 가면은 이 장기적이니까 그냥 몇 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맷 파틴저 이분은 그 바이든이 언급하는 중에 다른 나라는 다 언급하면서 made no mention of China, 중국은 언급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바이든이 중국한테 패스 티켓을 줬다 뭐 이런 비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제목에 70년대 쇼라 했는데, 이 맷 파틴저 이분은 70년대 진행된 그런 데탕트 시대가 아니라 80년대 레이건식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은 70년대 미국의 동맹인 이집트가 73년도에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가 뭐 한참 이제 중동의 유가 문제부터 오페크 막 생기면서 막 그런 문제들 하는 막 그런 상황, 그런 이렇게 7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당시가 이제 리차드 닉슨
헨리 키신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데탕트 시대를 이끌어갔는데 이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누구냐? 그것이 바로 80년대 레이건이다. 뭐 그런 얘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닉슨이 1969년도에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키신저랑 같이 쭉 이렇게 외교를 해오면서 닉슨과 키신저가 이렇게 대러시아를 향해서 했는데 이것이 경제적인 그 관계와 네트워크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결국에는 맨 밑에 줄에 보시면은 The policy failed to achieve its goals. 목표 달성 실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 닉슨과 키신저가 한 것은 실패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77년도에 지미 카터가 나와. 지미 카터는 대통령 제임스보다 퇴임을 하고 나서 헤비타트 운동이라든지 더 퇴임을 한 후에 더 인기가 있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미 카터가 77년도에 이렇게 또 오피스에 들어가서 했는데 데탕트 뭐 이렇게 추가하고 소비에트가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뿔이 나가지고 무기를 미국하고 너무 이제 무기에 뭐 핵무기 쓰고 하니까 우리가 무기 감축하자. 솔트 2라고 무기 그것을 이제 비준을 하는데 이것을 소비에트가 거부를 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다. 그 당시 이제 카트의 국가안보보좌관 브레진스키였는데 카트와 브레진스키 앞에 이제 닉슨과 키신저, 카트와 브레진스키 이런 사람들이 70년대에 추가한 것은 별로 재미를 못 봤다. 이렇게 맷 파틴저 분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8년도를 지나가지고 79년도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소련 정책을 하는데 그때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USSR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었으니까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1979년도에 일어났고 물론 이제 소련도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면 다 뭐 영국이든 누구든 재미를 못 보고 나오는 관례가 돼가지고 1979년도에서 10년 있다가 1989년도에 철수하고 19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2001년도 9/11 사태 이후에 들어갔다가 20년을 있다가 또 손들고 나오고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세계 최대의 양귀비 마약 생산국이라서 돈이 되니까 그랬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1979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는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악관에 드디어 로널드 레이건이 1981년도에 등장을 해가지고 마치 이 영화 배우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그보다 더 멋지게 러시아를 이렇게 압박을 해서 밀어붙여가지고 1987년도에 이제 레이건이 베를린에 등장해가지고 하던 그 얘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보좌관이 연설문을 보면서 간청을 했다. 대통령님,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를 뭐 이렇게 자극하거나 그런 거는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자리가 잘못하면은 또 전쟁 날 수 있으니까 너무 밀어붙이지 마시고 그랬더니 맨 밑에 뭐라고 했냐면은 미스터 고르바초프 tear down this wall 이 장벽을 고르바초프씨 이 장벽을 빨리 무너뜨리시오. 그래서 그 장벽 무너뜨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성공했다. 이 얼마나 멋지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소제목은 이제 스모크리스 워 연기 없는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워싱턴 간의 연기 없는 진행이 이제 87년도에 레이건이 뭐 그런 연설을 했다 그러면은 89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이 철수를 하고 이제 고르바초프가 등장을 하면서 상황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바로 이제 중국과 협상하자는 70년대 그런 대탕트가 아니냐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으면서 이걸로는 안 된다는 어떤 강경 매파 쪽의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면 베를린 장벽이 베를린 월이었는데 이것을 중국은 그레이터 파이어월 만리장성을 포함 그레이터 월 만리장성인데 이것을 그레이터 파이어월 이것이 큰 어떤 불의 장막과 같은 중국의 그런 장막을 우리가 밀어붙여서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게 레이건 베를린 장벽을 그렇게 리무빙했듯이 고르바초프 씨 tear down the 베를린 하면은 시진핑 씨 중국의 만리장성을 무너뜨리시오 그런 식으로 누가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선포를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맷 파틴저 이분은 이런 그 전략 속에는 뭐 이데올로기가 같이 이제 지배하고 있다고 그런 의견을 안에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하는 게 이제 인터넷 문제로 넘어가 가지고 인터넷에 2020년도에 중국의 위안펑이라는 학자가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인터넷은 뭐가 진리고 진리가 아닌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걸로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은 이제 미국의 학자가 아니고 중국의 학자를 통해서 뭐냐면은 틱톡 같은 이제 중국의 인터넷이 워낙 미국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DNI에서 이게 이제 미국 첩보국의 최고위에 있는 첩보국인데 DNI에서 틱톡 어카운트가 중국의 프로파간다 선전에 대해서 생산되는 것이다. 틱톡 어카운트를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중요한 정보들이 가게 되니까 그래서 뭐 이제 줌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그게 이제 서버가 다 이제 중국 쪽에 있으니까 정보가 글로 간다.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2022년도 중간 선거 때에 이런 그런 중국의 인터넷에 대한 영향력이 극대화됐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인터넷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이제 CCP라는 것이 중국 공산당 차이나 커뮤니스트 파티 중국 공산당이 이러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런 걸 막 드러내면서 하는데 여기에 대응할 것으로 이제 사일런스라는 좀 특별한 그 제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대응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중국이 막 휴먼 라이츠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또는 이제 대만을 향해서 공격적인 그런 걸 한다든지 또는 서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깊은 어떤 그런 이제 신념이나 가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쪽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제목에서는 이제 군사적으로는 재무장해야 되고 중국의 경제적인 그러한 역량을 축소해야 되고 또 이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인재들을 리크루트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시진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타이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살벌해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국인들이 tens of thousands를 죽을 수가 있다. tens of thousands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죽을 수 있다. 그 말은 미군이 이 대만 전쟁에 투입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한국에서는 미군은 안 하고 우리는 물자를 대줄 테니까 뭐 한국 군인이 가라. 그래서 김준영 의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국회에서 한국 군인이 대만에 참여하지 않는다. 국회 통과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좀 이렇게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이것도 하나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은데. 근데 맷 파틴저 이분은 보면은 이 대만에 대한 문제를
이제 중국 쪽이 먼저 제시를 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이 대만을 뭐 공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미국 지도부에서 먼저 나온 얘기로 알고 있는데 뭐 누가 먼저 꺼냈다고 얘기해봐야 진위를 가릴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에 수만 명의 미군의 생명이 위험할 뿐 아니라 수조 원의 이제 경제적인 어떤 손실 그리고 국제적인 질서의 어떤 종말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쪽에는 뭐 10억 달러, 50억 달러 이렇게 예산을 인도 퍼시픽 거기에 이제 쓰는 예산 GDP에서 이렇게 3%를 지금 이제 국방비에서 미국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4%, 5%로 뭐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3% GDP 국방비 GDP를 4 or even 5%, 5%까지 올려야 된다. 그리고 대만 해협의 억지를 위해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매년마다 200억 달러씩 매년마다 앞으로 5년 동안 증액을 시켜야 된다. 돈 뭐 달러로 찍어내면은 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지금 이게 가능한가?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해 볼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억지에 관한 문제들 쭉 얘기를 하면서 드론에 대한 가격이 싼 거, 리플리케이터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런 계획에 의해서 아주 낮은 가격의 뭐 드론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낮은 가격에 500파운드 뭐 폭탄 이렇게 그런 것도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맷 파틴저 이분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 전쟁은 돈 싸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돈 먹으려는 군산 복합체까지 포함이 된다면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을 놓고 많이 지금 디베이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 보시면 이제 군사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하는 것도 전 의원 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중국과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중국의 미사일이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필리핀, 일본 뭐 이런 지역에 있으면은 대규모로 있기 때문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흩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인공위성이나 뭐 그런 이렇게 GPS 시스템 등등을 비롯해서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한국에서 딱 하면 일본과 연결이 되고 미국과 연결이 되고 어디로 미사일 날아간다 그러면 정부가 이제 공유돼야 되는데 뭐 그런 문제를 위해서 allies and partners 동맹국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것을 허락을 안 해주면은 미국도 어쩔 수가 없이 그 지역을 통해서 오게 되면은 그걸 이제 방어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도달하는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동맹국이 그것을 협조를 하게 되면은 쉽게 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맷 파틴저 분께서 여기 이제 워싱턴에서 들어오는 이미 이제 뭐 이렇게 중국의 전기자동차 들어오는 걸 관세를 유럽에서도 높이고 하고 있지만 관세에 대해서 관세 텍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뉴 테립 칼럼 새로운 관세를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수익을 이제 다른 데다가 배분을 해주고 또 미국의 이제 스플라이 체인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세금을 높여야 된다. 이거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그러한 그것도 기술만이 뭐 돈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그런 것도 이렇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지난해 2023년 8월에
행정명령, executive order를 통해서 그걸 했는데 그것을 확장을 해야 된다. 투자를 제한하는 문제라든지 그것이 뭐 이렇게 하이퍼소닉이나 우주의 스페이스 시스템 또 이렇게 바이오 테크놀로지, 바이오 분야까지도 그것을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 ETF 얘기, 뮤추얼 펀드 얘기, 미국의 이제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그 컴퍼니들을 제재를 할 것을. 거기에서 이제 언급되는 부서가 지나 레이몬드 장관이 일하는 미국의 상무부. 미국의 상무부에서는 전체 그 반도체에 관련한 칩스법의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있으면서 타 부서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무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미국의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서 외부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민 프로그램 중에서 EB5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만개 비자를 아마 이제 허락할 수 있고 이것은 몇십만 불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린 카드를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EB5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중국의 백만장자들이 와서 돈을 한꺼번에 캐시로 할 수 있으니까 해서 영주권을 얻는 일이 많다. 그래서 이걸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뉴욕의 베이사이드에 살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학교 있고 이렇게 주변에 산책을 하게 되면은 전에 중국 사람들이 안 보이다가 근래에 들어가지고 몇 달을 굉장히 많이 부쩍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 백만장자들이 와서 그렇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보이게 되니까 이건 뭐 통계나 뭐 그런 정확한 그런 걸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 맷 파틴즈 이분이 이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EB5 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인재들을 요 넥스트 이제 제너레이션을 리크루트 해야 된다는데 이제 그런데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거를 보면은 늘 텍사스에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그게 미국 사람보다는 아마 한국에서 미국 정부에 요청해서 이제 비자로 해가지고 뭐 몇만 명이 되든 몇천 명이 되든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한국 사람이 지금 이제 미국을 이렇게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크루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그 인력들을 하기 위해서 뭐 서비스 아카데미 학교, 워크 칼리지, 전쟁 대학 이런 것도 세워야 된다. 하여튼 지금 이제 두 큰 이렇게 용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상호 양박이 되든지 어떻게 결정이 나든지 이제 지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전쟁 대학. 그리고 맷 파틴저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은 어제의 소비에트 유니온, 오늘의 중국 해서 새로운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가야 된다. 요게 이제 마지막 문단의 글인데 중국이 노말 칸츄리로서 정상 국가로서의 중국 얘기하면서 미국 어떤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는 중에 방 안에 있는 코끼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 지금 코끼리가 있는데 그 코끼리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기를 싫어한다. 아주 타부 서브젝트, 서치 타부 서브젝트, 아주 터부시하는 그러한 주제가 지금 중국 주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원래 4월 달에 쓴 글을 생각하시라고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컴피티션을 매니징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니징 해야 될 그것은 방법이지 그래서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승리하는 것이다. 오직 옛날 80년대 레이건이 러시아를 압박하고 밀어붙여서 승리했듯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그 데탕트를 통해서 밸런스 오브 파워 이제
국제 정치에서 주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 두 세력이 균형을 이룰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그런 것을 했지만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베스트 스트레이티지는 가장 좋은 전략은 레이건 시대에 했던 80년대 밀어붙이기식 전략이다.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1950년대 트루만 행정부 때 있었던 이제 NSC 68 내셔널 시큐리티 디시전 해서 이제 디렉티브 75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이 이제 레이건 시대 때 1983년 레이건 행정부 때 나왔으니까 그 내부적인 어떤 압박, 소비에트의 제국주의를 약화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1982년 5월 달에 맵 파틴저 이분은 이렇게 시진핑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시진핑이 리더십 스타일이 누구를 따라가냐면은 스탈린을 따라가고 있다. 조셉 스탈린의 그 리더십 스타일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혼돈이라는 말을 얘기를 하고 있고 레이건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내부적으로 약화시키고 했듯이 CCP 중국 공산당의 중국 공산당을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X를 제가 표시를 했는데 레짐 체인지를 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서버버전, 전복, 뭐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뒤엎어버리자는 그런 말이 아니고 또 전쟁을 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마지막 문장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그 중국이 추구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이 현재 중국에서 탈출해 나오는 그 자신들의 고향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이 증거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인권의 문제, 그리고 법에 의한 지배, 그리고 기회에 대한 선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타이완도 이제 중국에서 나왔으니까 타이완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이러한 길은 굉장히 길어 보인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그 문제로 맵 파틴저 이분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기적인 문제가 미국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스티네이션,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